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다면, 그리고 3명의 남자와 평생을 살아야 한다면, 이건 상상이 아니라 지금도 네팔 훔나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결혼 속에서 평생을 살아온 한 노년 여성의 목소리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녀는 선택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삶을 꽃피웠습니다. 과연 이 결혼은 억압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사랑이었을까요? 지금부터 히말라야의 침묵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히말라야의 끝자락, 구름보다 높은 고지대에 숨은 마을 하나가 있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훔나. 내가 태어나고 사랑하고 또 상처받으며 살아온 곳입니다. 아침이면 하얀 눈이 산능선을 감싸 안고 저녁이면 노을빛이 계곡을 붉게 물들이던 그곳. 세상과 단절된 채 오직 자연과 인간만이 살아가는 땅. 전기도 도로도 없이 우리는 불빛과 바람소리 속에서 살아왔죠. 나는 올해 70을 넘겼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이 손자들과 함께 도시에서 살고 있지만 내 마음은 언제나 훔나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에는 세상이 상상도 못할 결혼 풍습이 존재합니다. 하나의 아내와 여러 명의 남편. 그 남편들은 대부분 형제들이죠. 이것이 바로 나인바 부족의 다부다 처제. 우리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삶이지만 외부 사람들은 종종 이상하고 심지어는 잘못된 것이라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묻지 않았어요. 그 여성은 어떤 마음으로 그런 결혼을 받아들였는가 라고. 나는 그 이야기를 오늘 들려주려 합니다. 어린 시절 내 눈에 비친 훔나, 그리고 그 아름다움 속에 숨어있던 불편한 진실들까지. 바로 그날이 시작이었어요. 내 인생이 바뀐 그날의 제안이 찾아왔던 순간. 그날 아침, 어머니는 평소보다 조용히 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이야. 얌전하게 행동해야 해. 그 말에 나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13살의 나이였죠. 아버지는 아랫마을에서 올라온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집안엔 이상하게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들은 내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곤 했어요. 나는 그저 수줍고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 자리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잠시 후 어머니가 나를 조용히 방 안으로 데려가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내 미래의 가족이야. 저 형제들과 결혼하게 될 거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모두 와요. 여러 명의 남자와 한꺼번에요.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했지만 내 마음은 이미 수많은 질문으로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그날 밤 나는 뜬 눈으로 지붕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아름다웠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한 명의 남편도 아닌데 3명의 형제와 함께 살아야 한다니. 훔나에서는 땅이 적고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형제들이 각각 집을 나가면 가문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제들이 한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이 전통이 되었죠. 경제적 이유, 생존의 논리 모두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감정은 설명하기 쉽지 않아요. 그때 나는 아직 아이였습니다. 말도 못 꺼내고 그냥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나는 나인바 전통에 따라 세 형제와 함께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죠. 그 밤은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결혼식이라고는 했지만 그 어떤 음악도 없었고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마치 물건처럼 조용히 한 방으로 이끌려갔습니다. 3형제는 번갈아 내 앞에 앉았고 나는 담요를 꼭 껴안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를 보며 작게 웃었지만 그 눈빛에서 연민인지 책임감인지 모를 감정이 흘렀습니다. 둘째는 말이 많았고 셋째는 내 또래라 그런지 오히려 나보다 더 긴장해 보였죠. 그 밤은 길고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누구도 제대로 말하지 않았고 나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묻지 않았습니다. 너는 괜찮니? 그 단 한마디도 듣지 못한 밤이었죠. 내가 흘린 첫 눈물은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몸이 아닌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아무 말 없이 흘러내린 그 눈물은 어린 소녀가 여인이 되는 통과 일에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훔나에서는 사랑보다 먼저 가족이 결정되고 욕망보다 먼저 전통이 앞섭니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배워야 하는 감정지라 여겨지죠. 그때 나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언젠가는 나도 사랑을 알게 될까? 아니면 평생 모르고 살아야 할까? 그렇게 나는 사랑 없는 결혼 속에서 서서히 무언가를 배워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진짜 사랑은 결혼 후에 시작되는 것일지도 몰라요. 사랑이 먼저일까? 결혼이 먼저일까? 훔나에선 이 질문 자체가 사치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한 후에 사랑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결혼 첫 해는 참 어색했습니다. 셋 중 누가 더 많이 웃었는지, 누가 내게 따뜻하게 말을 걸었는지, 나는 작은 차이에도 마음이 흔들렸죠. 어느 날 둘째 남편이 물을 깃고 돌아오며 내게 말했습니다. 오늘 힘들었지? 내 얼굴이 좀 지쳐 보여? 그 짧은 한마디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봐줬다는 감정. 그건 너무 낯설고 따뜻했어요. 그 이후로 나는 셋 중 하나에게 조금씩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그가 웃을 때면 나도 웃고, 그가 아플 땐 괜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감정이었죠. 형제들 사이에서 한 사람만을 향한 감정은 균형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죄책감을 불러왔습니다. 이건 사랑인가요? 아니면 불균형한 애착일 뿐일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선 나눠야 하는 책임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을 조용히 접고 각 남편에게 공평하게 웃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셋과 함께한 날들이 쌓여가면서 집안엔 점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사는 건 당연했지만 함께 사랑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죠. 아침이면 나는 셋의 밥을 짓고 밤이면 셋의 이불을 정리했습니다. 모두가 한 가족처럼 살아야 했지만 사실 마음속엔 셋의 거리가 제각각이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서로를 배려하려고 애썼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작은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더 자주 내 곁에 머무는지, 누가 더 많은 대화를 나누는지, 그건 마치 보이지 않는 경쟁처럼 느껴졌습니다. 둘째 남편이 농사일을 마치고 와서는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형은 요즘 너무 자주 너한테 붙어 있더라. 셋째는 말없이 밖으로 나갔다가 한밤중에 돌아오곤 했죠. 어느 날 밤, 첫째와 둘째가 술기운에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너무 부끄럽고 무서웠어요. 이건 내가 원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기에 그저 침묵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훔나에서 다부다 처제는 가정을 지키기 위한 제도였지만 마음까지 평등하게 나누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같이 사는 것은 쉬웠지만 같이 사랑하는 것은 서로를 상처내는 일이기도 했죠. 그렇게 긴장과 침묵 속에 나는 조금씩 무뎌져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균열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더 큰 파도로 밀려왔습니다. 아버지가 누구냐는 질문 앞에서 모두가 멈춰섰죠. 아이가 태어났을 때 마을 사람들은 다 모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첫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던 그 새벽, 나는 처음으로 내가 필요하다고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곧이어 다가온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아버지는 누구야? 훗나에서는 형제 모두가 남편이기에 겉으로는 누구도 묻지 않는 척하지만 사실 모두가 알고 싶어 합니다. 피는 속일 수 없다는 걸 알기에요. 셋 다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속엔 묘한 긴장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눈동자가 나랑 닮은 것 같네. 둘째는 웃으며 말했죠. 코는 내가 어릴 때랑 똑같아. 셋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아이의 탄생은 축복인 동시에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나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나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날 밤 아이를 품에 안고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혹시라도 셋 중 한 명을 밀어내진 않을까? 혹시 사랑의 무게가 기울어지진 않을까? 훗나에서 아이는 공동의 자식으로 자랍니다. 모든 남편이 아버지고 모든 아이는 가족입니다. 하지만 마음속 진실까지 모두 공유될 순 없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날카롭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질투와 충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요. 처음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숨기고 겉으로는 평온한 가족처럼 행동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질투는 침묵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첫째는 아이에게 더 많은 시간을 쏟았고 둘째는 나와의 대화를 점점 줄였습니다. 셋째는 어느 날부터 나를 피해 다녔고 가끔은 아이를 안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는 나는 매일 죄를 짓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구의 마음도 상처 주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상처는 깊이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둘째와 셋째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작은 농사일 문제였지만 그 속에는 오래 쌓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만 형이야? 항상 형이 먼저야. 너는 늘 빠져나가려고만 하지. 목소리가 높아지고 어머니가 말려야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나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말을 보탠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었기에 나는 그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여성의 침묵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말을 하면 오히려 더 많은 균열이 생겼기에 나는 말 대신 침묵을 택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날들이 쌓이며 나는 점점 내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나는 진짜 어머니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책임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죠. 아이를 낳는 순간 나는 절은이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짜 어머니가 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건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끝없는 선택과 책임의 연속이었죠. 어느 겨울 아이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밤새도록 이마를 닫고 품에 안고 기도하듯 바라보며 버텼습니다. 첫째는 약초를 구하러 산을 올랐고 둘째는 마을의 주술사를 불러왔으며 셋째는 내 곁을 지키며 묵묵히 물을 데웠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나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셋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 어깨엔 무거운 무게가 얹혀졌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남아야 해. 이 아이는 단순한 생명이 아니야. 우리 세대를 잇는 존재야. 훗나에선 아이가 단순한 개인이 아닙니다. 그 아이는 가문의 미래이자 가정을 묶는 마지막 끈이기도 하죠. 아이 하나가 살아야 형제들이 함께 사는 명분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무게는 오직 여성의 어깨에 얹혀 있었습니다. 나는 울 수 없었습니다. 지쳐 쓰러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버텨야 했습니다. 살아내야 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나는 더 이상 자네가 아니었고 누구의 여동생도 딸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존재의 중심이자 모두를 잇는 다리. 하지만 어머니로서의 힘은 때로는 존경이 아닌 침묵 속 희생이었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가 아닌 기대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죠. 훔나에서는 여성이 가족의 중심이라 불립니다. 아이를 낳고 밥을 짓고 가정을 이어가는 존재. 겉으로 보기엔 여성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죠. 하지만 그 중심이란 단어는 존중이 아니라 책임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조율해야 했습니다. 셋의 기분을 살피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말투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했어요. 조금만 웃음이 치우쳐도 질투가 피어났고 눈빛 하나로 오해가 생겼습니다. 나는 중재자였고 화해자였으며 때로는 침묵하는 방패였습니다. 아이들의 교육도 내 목, 노모의 병간호도 내 목, 명절 음식도, 옷수선도, 심지어 마을 행사까지 모두가 당연히 내가 할 일이었죠. 하지만 그 어떤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수고했어. 고마워. 넌 참 강한 사람이야. 그저 잘 버티는 사람이 되었을 뿐입니다. 훔나에선 여성이 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강함은 자신을 버려야만 가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점점 내 이름을 잃어갔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불릴 뿐. 나는 사라져갔죠.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에서 돌아온 젊은이들이 전통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질문은 나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몇 해 전부터 마을에는 낯선 단어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도시, 혼인 자유, 사랑, 결혼. 도시에서 돌아온 조카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한 여자와 여러 남자가 사는 건 이상해 보여요. 형제끼리 한 여자를 공유하는 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 말에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죠. 왜냐하면 나조차도 언젠가 똑같이 느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마을을 떠났습니다. 형제 중 둘은 도시로 나가 돈을 벌고 남은 한 사람만 고향에 남아 부모를 돌보는 경우도 많았죠. 전통은 균형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다부다 처제가 유지되려면 형제 모두가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지켜온 것이 정말 옳았던 걸까? 아니면 그냥 살아남기 위한 타협이었을까? 조카딸 하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모,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10살 더 많아도 괜찮고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제가 선택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한참을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선택을 할 수 없었던 나의 과거가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선택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두 남편을 거절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이를 재운 후 새 남편과 둘러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턴 한 사람과만 살고 싶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누구도 그런 말을 꺼낸 적 없었으니까요. 그건 금기이자 상상조차 하지 않던 일이었습니다. 둘째가 먼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슬픈 체념이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이미 알고 있었어.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무는지. 그는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셋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내리깔고 아주 천천히 고개만 끄덕였죠.
그 고개 끄덕임 속엔 원망도, 슬픔도, 이해도 함께 있었습니다. 나는 그 밤 처음으로 나를 선택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결정이 아닌 내 감정을 마주한 결정이었습니다. 그 선택은 작은 반항이었지만 나에겐 너무나 큰 용기였습니다. 물론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감히 선택을 해 가정을 흔드는 이기적인 행동이야. 그런 말들이 들려왔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처음으로 내 안에 평화를 느꼈습니다. 누구도 잃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더는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선택에는 항상 대가가 따랐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내 마음속엔 한 사람에 대한 후회가 자라기 시작했죠. 그 사람은 내가 정말 사랑했던, 하지만 끝내 함께하지 못했던 첫사랑이었습니다. 그를 처음 만난 건 내가 14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장에 나갔다가 우연히 말을 고르던 그를 봤죠. 까무잡잡한 얼굴, 말수가 적고 눈빛이 깊은 청년. 그는 나인을 족이 아니었습니다. 외지에서 온 목동이었고 며칠간 마을 근처에 머물러 떠났죠. 그와 대화한 건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말을 고르던 내게 다가와 이 말은 발굽이 튼튼해요. 하고 말한 짧은 순간이었죠. 그 짧은 눈맞춤이 내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이상했어요. 그저 말을 이야기한 것뿐인데 왜 나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을까요? 며칠 후 그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죠. 나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내 이름도 그는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로 내 가슴 한구석엔 항상 그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새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도 가끔씩 그날의 말투, 눈빛, 그 따뜻한 침묵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그 감정은 사랑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선택할 수 있었다면 나는 그의 곁을 한 번쯤 진심으로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후회일까요? 아니면 아직 끝나지 않은 그리움일까요? 세월은 그렇게 흘러 나는 이제 인생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지금의 나는 그 모든 후회와 선택을 품은 채 한 가지 진실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77입니다. 이제는 눈도 침침하고 손끝도 자주 떨립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고 느낍니다. 한 여자로서 나는 새 남편과 함께 살았고 6 아이를 낳았고 12명의 손주를 키워냈습니다. 나는 원하지 않았던 결혼을 했고 사랑이 뭔지도 모른 채 아내가 되었으며 말없이 수많은 날들을 견뎠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나는 작은 기쁨을 찾았고 내 방식대로 사랑했고 어머니로서의 삶을 진심으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럴 때면 나는 고개를 천천히 흔듭니다. 후회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는 내가 살아낸 시간까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용기란 무언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려. 사랑은 선택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인내와 이해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는 결코 완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내 자식들이 나를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해준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여성이라면 이 결혼을 선택할 수 있겠나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이해할 수 없다고 느끼셨을까요? 너무 불공평하다고 느꼈을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답다고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기준으로는 이 결혼은 말도 안 되는 선택일 것입니다. 하지만 훗나에서는 이 결혼이 가족을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남겨진 땅, 나눌 수 없는 재산, 형제를 분리하지 않기 위한 지혜이자 현실이었죠. 나는 강요당한 삶을 살았지만 그 속에서도 작지만 분명한 사랑을 느꼈고 누구보다 강하게 살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여성이라면, 형제들과 결혼해야 한다면, 한 남자만을 사랑할 수 없다면, 아이의 아버지를 끝내 알 수 없다면 그런 결혼을 할 수 있겠어요? 이건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어딘가에서 어떤 소녀는 자신이 고르지 않은 남편들 앞에 서서히 인생을 맞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소녀가 언젠가 당신의 딸일 수도 있다는 걸 당신은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히말라야의 딸들에게 한마디 남기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히말라야의 딸들아. 너희의 눈빛은 나의 과거를 닮았고 너희의 침묵은 나의 젊은 날을 떠올리게 한다. 나는 선택하지 못한 인생을 살았지만 너희는 다르길 바란다. 너희는 질문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고 사랑을 직접 고를 수 있기를. 너희가 울고 싶을 땐 숨기지 말고 말하고 싶을 땐 참지 말기를 바란다. 너희의 목소리는 이제 이 계곡을 넘어 더 멀리, 더 강하게 울려 퍼질 수 있다. 전통은 아름다울 수 있지만 그 전통 속에서 사람이 사라져선 안 된다. 이제 너희는 단순히 딸이 아니라 미래를 다시 쓸 수 있는 존재다. 내가 하지 못한 선택, 내가 삼켰던 말들, 내가 감췄던 눈물, 이제 너희가 풀어줄 차례다. 그리고 꼭 기억하렴. 침묵 속에서도 피어났던 내 마음은 결코 작거나 약하지 않았단다. 너희는 말할 수 있는 세대다. 사랑할 수 있는 세대다. 다르게 살아도 괜찮은 세대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너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란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끝났지만 다음 장을 써내려갈 사람은 바로 당신일지 모릅니다. 세상 어딘가엔 아직도 선택권 없는 소녀들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지금 바로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 주세요. 우리가 나누는 공감이 어떤 소녀에게는 목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